네, 안녕하세요. 오늘 항균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페니실린은 아직도 약방의 감초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2026년 항균제 강의 일정이,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4월 17일부터 2026년 항균제 강의 일정이 이제 원활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감염내과 항균제 강의 일정은 이제 이렇게 상반기에 각 항생제에 대한 개론이 이제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각 임상 증후군에 대한 개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시간이 이제 페니실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수련을 하면서 항균제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제 항균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 용량을 외우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앱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열병이라고 하는 샌포드 가이드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존스 홉킨스의 안티바이오틱 가이드라인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유료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든 K앱이라고 있어서 이거는 무료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발열을 주소로 내원한 43세 남자가 심초음파에서 베지테이션이 관찰이 되었다. 혈액배양 검사에서는 에스오레우스가 자랐는데 페니실린에는 내성이고 옥사실린에는 감수성을 보였다. 가장 적합한 항균제는? 굉장히 쉬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요 두 번째는 76세 당뇨가 있는 신부정 환자의 혈액배양 검사에서 스테코커스 안지노서스가 자랐다. 가장 적합한 항균제는 요거는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페니실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항균제가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 세균의 어느 부위에 작용하는지를 나타낸 작용 기전 그림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세포 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인 베타락탐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페니실린의 역사 하면은 이제 늘 나오는 알렉산더 플레밍, 스코틀랜드의 학자분과 이제 푸른곰팡이라는 것의 연관성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게 1928년인데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00주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 100년도 안 된 우리가 항생제의 시작이 100년도 안 됐다. 이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플레밍이 원래는 이제 에스오레우스를 연구하는 학자였다고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에스오레우스를 이렇게 배지에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그걸 뚜껑을 덮고 가야 되는데, 뚜껑을 덮지 않고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뚜껑을 덮지 않은 디스크 위로 이제 곰팡이가 자랐는데, 지금 이것처럼 곰팡이 주변으로는 균이 자라지 않은 거죠.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푸른 곰팡이에 항균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정제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제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28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실제로 이제 40년에 대량 생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1942년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여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노고를 인정을 받아서 45년도에 노벨의학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페니실린 이후로 이제 많은 항생제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을 포함한 베타락탐 항균제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베타락탐 항생제는 이렇게 베타락탐 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락탐 링은 이 세 개의 탄소와 한 개의 질소가 링 구조를 가진 고리형 아마이드 구조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베타락탐 링 옆에 이제 다른 사이드 체인이 어떤 게 달렸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항균제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항균제의 작용 기전 중에 아까 이제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포벽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왼쪽은 그람 양성균이고 오른쪽은 그람 음성균인데, 보시면은 이제 세포벽은 둘 다 이제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이 훨씬 두껍고,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이 얇고 대신에 아우터 멤브라인이라는 구조가 있고, 이 구조에 이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이제 물질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이제 작용을
할 때 이제 포린이라는 구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모두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로 세포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이렇게 교차해서 연결된 긴 체인이 여러 개 있고요. 이 긴 체인들이 또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숏 펩티도 체인과 그리고 펜타글리신 브릿지라고 해서 크로스 링킹되는 구조로 이렇게 판상형으로 교차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펩티도글리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의 세포 벽에 있지만 사람 세포에는 없고 이런 펩티도글리칸은 삼투압의 차이를 견디도록 도와줘서 이제 세포가 이제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런 효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글리코실 트랜스퍼라제, 펩티도 트랜스퍼라제, 뭐 트랜스펩티다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세포벽의 합성에 필요한 효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도 부르고 이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이 베타락탐 항균제의 작용 부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 이 효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이렇게 교차해서 연결되는 긴 체인이 있다고 했는데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트랜스글리코실라제입니다. 이 효소가 이렇게 긴 체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긴 체인이 만들어준다면은 다시 이런 크로스 링킹을 이용해서 체인을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거는 트랜스펩티다제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펩티다제까지 연결을 해주는데 이런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의 항생제에 따라서 어떤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에 작용을 하는지가 조금 다르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는 베타락탐과 그리고 방코마이신도 세포벽 합성을 방해하는데요. 그 두 가지 글라이코펩타이드 같은 항생제를 생각을 해보면 베타락탐과 글라이코펩타이드는 모두 트랜스펩티다제의 합을 방해해서 이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이 합성되지 않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코펩타이드는 또 트랜스글루코실라제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이 N아세틸 뮤라믹 애시드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서로 이제 롱체인을 이루는 것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포벽이 합성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균의 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는데 이분열을 이렇게 증식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비전이 돼서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베타락탐이 작용을 한다면 새로운 그 세포에는 세포벽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더라도 결국은 삼투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터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둔 영상이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항생제가 없을 때 세균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증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항생제가 있어서 세균이 제대로 증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터져서 죽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베타락탐 항생제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 베타락탐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타임 디펜던트 항생제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는 농도, 콘센트레이션 디펜던트 안티바이오틱스가 있고 타임 디펜던트 안티바이오틱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간 의존형 그 항생제는 MIC 이상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농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시간이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해야지 적절한 살균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C가 뭐냐에 대해서 좀 다시 확인을 점검을 해보면 MIC는 이제 세균의 유관적인 성장을 억제하는 최소 농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을 한 10에 5승 정도를 접종을 하고 항균제 농도를 계속 2배수로 희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거를 다시 16시간에서 20시간을 배양을 시켜서 세균이 자라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해서 보면은 2배수, 1배수, 0.5배수,
농도가 2, 1, 0.5에서는 균이 자랐지만 4에서는 균이 자라지 않았죠. 그래서 유관적으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최소 농도인 4가 이제 MIC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 오브 MIC인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 의존적 항생제에서는 이 시간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오른쪽이 X축이 시간이고 그리고 Y축이 농도라고 할 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이런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타임 오브 MIC가 되겠고 요 시간이 전체의 한 40%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보시면은 한 40% 이상일 때 모탈리티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요 정도는 가져야지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MIC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타임 오브 MIC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용량의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타임 오브 MRC가 늘어나서 다시 효과를 보이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뉴모코커스에 우리가 아목사실린을 투여를 하게 된다면 이 스텔코커스 뉴모코커스의 아목사실린 MIC가 1이라 그러면 250mg TID로도 타임 오브 MIC 40% 이상을 만족을 할 수 있지만 이게 MIC가 2로 증가를 하게 되면 두 배수를 투여를 해야 되고요. 500mg TID를 투여를 해가야 되고요. 아목사실린 MIC가 4라고 한다면은 1000mg TID로 투여를 해야지 MIC가 40%, T 오브 MIC가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익스텐디드 인퓨전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인퓨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해가지고 3시간 투여를 하게 되면 30분 투여를 했을 때는 타임 오브 MIC의 시간이 요만큼이 되지만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했을 때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타임 오브 MIC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샌포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용량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페니실린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내추럴 페니실린, 그리고 페니실라제 레지스턴트 페니실린, 그리고 아미노 페니실린, 그 다음에 카복시 페니실린, 유레이도 페니실린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내추럴 페니실린에는 이제 기본적인 페니실린 G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근데 이 작용 기전이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페니실라제를 가지고 있는 이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요것 때문에 요게 있으면 이제 내추럴 페니실린의 내성이 생기니까 페니실 라아제를 극복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푸실린이 되겠고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그람 양성균에 이제 어느 정도 듣는데 이 페니실라제 레지스턴트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균에 더 효과가 좋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미노기가 붙게 되면은요, 엠피실린이나 아목사실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람 양성균에 대한 항균력도 좋지만, 그람 음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생기게 되고, 이게 조금 더 경구 항생제로도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우리가 경구 항생제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녹농균에 대한 항균력을 갖는 페니실린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안티 슈도모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데 피페라실린이나 티카실린 같은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람 양성균보다는 그람 음성균에 조금 더 특화돼서 항균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네로브에도 일부 이제 항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페니실린부터 보시면은 이 페니실린 G와 이제 벤자신 페니실린이 있는데요. 페니실린 G 같은 경우는 내성을 보이는 일부 비리던 스트랩코커스를 제외한 이제 대부분의 스트랩코커스 인펙션에서 이제 감수성이 있으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노마이코시스 방사균 감염증에서도 이제 치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독에서 우리가 페니실린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1기 매독, 2기 매독, 그리고 잠복 매독에서는 우리가 벤자신 페니실린, 근육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벤자신 페니실린을 쓰지만 이게 이제 BBB를 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뉴로시필리스 상황에서는 이제 IV 항생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V로 나온 페니실린 G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두 가지 제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벤자신 페니실린 G는 근육주사,
약이고, 그리고 페니실린 G 포타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약은 IV 주사약입니다. 만약에 이 벤자신 페니실린 G를 IV로 투여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법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인데 김도현 교수님께서 2006년에 보셨던 케이스이고 너무 좋은 케이스여서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은 이제 23세 남자였고 고열이 나고 인후통이 있었고 기침은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을 봤더니 이렇게 톤실이 부어 있는 상황을 보였고 이 화이트 패치가 아주 저명하게 보여서 스로스 수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양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스테코커스 파이오제네스가 나왔고 요거의 감수성 검사를 했더니 페니실린에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페니실린 G를 300만 단위 해서 아이비로 투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열이 좋아지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코커스 파이오제네스에 의한 파링고 톤실라이티스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2일 전부터 라이트 숄더 페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전날에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으로 왔고 이제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실에서 파시오토미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컬처의 스트레프토커스 파이오제네스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스트레프토커스 파이오제네스는 100% 페니실린의 감수성이 아주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럭 오브 초이스가 페니실린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클린다마이신을 병합해서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초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투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티스타필로코컬 페니실린 중에서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나푸실린이 있습니다. 이 나푸실린은 이제 MSSA에서 우리가 초이스로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어, 요 약은 이제 보통 세파졸린이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세파인 이 세파졸린과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의 계열의 하나인 나푸실린을 비교를 했을 때는 나푸실린은 CNS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좋은 약제이고 이노큘룸 이펙트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하루에 6번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프라이프가 짧기 때문에 하루에 6번이나 환자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또 더해가지고 플레바이티스도 되게 흔하게 생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나푸실린을 투여하는 중에 환자가 이제 열이 나거나 할 때 플레바이티스가 생겨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사, 인젝션 사이트를 좀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인젝션 시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MSSA 박테리미아를 치료할 때 균이 응전된 다음에 나푸실린을 투여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PICC를 삽입하고 투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파졸린은 반대로 인젝션 시 통증이 적고 우리가 하루에 3번 투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프라이프가 길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CNS 페네트레이션이 나푸실린보다 이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에스오레우스 메닌자이티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세파졸린이 아닌 나푸실린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노큘룸 이펙트가 세파졸린에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노큘룸 이펙트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감염 조직의 국소 상황에 따라 그 MIC가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균의 양이 많을 때 이런 현상이 잘 생기는데요. 박테리아 버든이 많을 때 이런 현상이 잘 생기는데요. 일부에서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항균제 내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항균제에 노출이 된 다음에 소수였던 내성균이 살아남는 선택 과정을 통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박테리아 버든이 많은 상황에서는 성장 속도가 되게 느리고 대사도 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MIC가 높아지게 돼서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세파존린을 썼을 때 좀 종종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엔도카다이티스 같이 그 엔도카다이티스의 베지테이션은 균 덩어리와 스론바이 덩어리들이 이제 뭉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박테리아 버든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제 세파졸린보다는 나푸실린을 그냥 통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페니실린인데요. 아목시실린과 엠피실린이 있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엔테로코커스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일 때 이제 보통 처음에 엠피실린의 감수성인지를 보고 엠피실린의 내성이면은 이제 반코마이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흔하게 보는 경우는 아니지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가 이제 메닌자이티스를 종종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령의 환자가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메닌자이티스로 왔을 때 그 경험적 항생제에 엠피실린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거가 리스테리아 메닌자이티스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락타마제를 생성하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나 이콜라이 그리고 대부분의 클렙시엘라 세라시아에는 이런 엠피실린은 이제 내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레이도 페니실린인데요. 안티슈도모날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정주항생제로 투여를 해야 되는데 빌리아리 익스크레션이 한 20에서 30%여서 간경화 있을 때 용량 조절을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비비비를 통과하는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피페라신 타조박탐 같은 약제를 이제 메닌자이티스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균제의 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베타락탐 항균제의 내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이 베타락타마제, 그 베타락탐 링을 가수분해하는 베타락타마제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베타락탐 항생제가 붙는 것들이 이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의 구조가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까 세포벽을 뚫어야 되는데 세포벽에 대한 퍼미어빌리티의 변화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락타마제는 가장 흔한 내성 기전이 되겠고 보통 그란 음성균이 이런 내성 기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이 변형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그 항생제가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에 붙지 않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MRSA입니다. MRSA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타락탐 항생제를 쓰지를 못하고 이제 글라이코페타이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퍼미빌리티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다른 내성 기전과 함께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베타락타마제가 있을 때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베타락타마제 이니비터를 붙여주게 되고요. PBP의 변형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전의 항생제, 세포벽에 작용하지만 이제 베타락탐 항생제가 아닌 반코마이신으로 변형해서 이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락타마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베타락타마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베타락탐림을 이렇게 가수분해시켜서 항균 기능이 없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타락타마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보통 엠블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A, B, C, D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에 이렇게 다양한 베타락타마제가 있는데요. 제일 네로우 스펙트럼의 베타락타마제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페니실린을 가수분해하는 페니실린 나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ESBL과 같은 브로드 스펙트럼 베타락타마제가 있고 ESBL과 항상 비교해서 나오는 MC 베타락타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락탐 항생제 중에 가장 광범위 항생제인 카바페넴을 분해시킬 수 있는 카바페넴 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카바페넴 항생제 강의하실 때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 A는 플라스미드의 유전자가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세균에 이거를 전파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 클래스 C는 크로모좀에 이 유전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내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알고 보시면 이 플라스미드 맥의 베타락타마제는 그래서 베타락타마제를 이니비터를 붙여주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양한 항생제에 조금 다양한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MC 베타락타마제는 아까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 크로모좀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고 했고 이 MC 베타락타마제는 베타락타마제 이니비터를 가지고 있어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C 베타락타마제를 원래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세라시아, 그리고 시트로박터 프론디이, 엔테로박터 클로아카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락타마제 이니비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클라블라닉 애시드, 썰박탐, 타조박탐 것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짝꿍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목사시닌 클라블라닉 애시드, 그리고 엠피시닌 썰박탐, 그리고 세포페라존 썰박탐 같은 약제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피페라시닌 타조박탐
알고 있을 거고, 이제 근래에 그래도 들어왔던 세프톨로제인 타조박탐 같이 이제 녹농균에 사용하는 약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가장 최근 들어온 약제죠. 아비박탐이라는 새로운 베타락타마제에 이제 붙여준 세프타지dim 아비박탐이 이제 근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바보박탐이라는 베타락타마제가 있고, 이건 이제 메로페램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락탐에 베타락타마제 이니비터를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이게 이제 MIC를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MIC가 좀 더 낮아지면 항균력이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람 양성균과 그리고 그람 음성균 그리고 현기균에 대한 MIC를 각각 보시면 아목사실린이나 엠피실린에 이렇게 클라무라닉 애시드와 썰박탐을 붙였을 때 그람 양성균에 대한 MIC도 좀 떨어지고 그람 음성균에 대한 MIC도 좀 떨어지고 현기균에 대한 MIC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피타라실린에 타조박탐을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람 양성균, 음성균, 현기균에 대한 MIC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균력이 좀 확장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니실린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페니실린 부작용에서 우리가 가장 잘 보는 거는 이제 과민 반응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스킨 래시나 드럭 피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엠피실린 같은 경우는 설사가 조금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부실린 같은 경우에 AST, ALT가 좀 상승하거나 이런 건가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바이티스가 또 나부실린에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항상 잘 알고 있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나필락시스는 IgG가 이제 마스트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바로 나타나는 그런 이뮨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피부 증상이 있으면서 호흡기 증상, 심혈관 증상, 위정관 증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피부 증상이랑 같이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피부 증상이 없더라도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노출이 된 다음에 저혈압이나 기도수축이나 숨차거나 모관 부종 같은 다른 증상이 한 가지 이상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것이 아나필락시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이제 조치 에피네프린 주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우리가 이제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생제 중에서 베타락탐이 가장 빈번하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다른 항생제 중에서는 트리메소프림 설파맥속사졸에서 설파맥속사졸이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니실린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를 보고하는 비율이 약 0.01에서 0.05%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페니실린 알레르기를 본인이 보고한 환자에서는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병력이나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 알레르기를 보고한 환자의 스킨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10에서 20%만 진짜 스킨 테스트가 양성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스킨 테스트가 양성인 환자, 반대로 이제 스킨 테스트가 양성이 나온 환자 중에서는 약 50% 정도에서만 페니실린 투여 시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팔로스포린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런 아나필락시스는 드물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페니실린에 대해서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보이는 환자는 이제 같은 베타락탐이기는 하지만 이제 구조가 조금 많이 다른 아즈트레오남이라는 약제를 안전하게 대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즈트레오남은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다면 다른 항생제 계열의 항생제로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질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발열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혈액배양 검사를 했더니 에스오레우스가 달았고 페니실린 내성이었는데 옥사실린의 감수성이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 페니실린의 내성이었다고 하니까 페니실린화제 레지스턴트인 페니실린을 골라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경우에 베지테이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박테리아 버든이 높은 그런 이제 감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세파졸린보다는 나토실린을 조금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스트랩코커스 안지노서스 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 감수성이 있다라면은 페니실린 G를 먼저 선택하는 게 이제 드러거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페니실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